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설득의 심리학 2권입니다.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설득 프레임. 강렬한 메시지네요. 로버트 치알디니 지음,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옮김. 어? 김경일 교수님이 옮기시네요. 옮기셨네요. 김경일 교수님은 너무 유명하시죠? 인지심리학자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참 재미있게, 유쾌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판사 21세기 북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 2권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오히려 제 자신을 좀 설득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놓고 나면은, 그걸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사는 것에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이 벌써 출간이 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개정 증보판이라고 해서 아마 내용이 조금 더 보강이 되고 추가가 되면서 현대 사회에 맞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좀 뭔가 내용을 거듭해서 채워가는 그런 것 같아요. 1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주년 기념으로 그런 개정 증보가 좀 되었고 2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2권부터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전이 주는 또 엄청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이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 책에 바치는 찬사, 사전 서평단 추천사. 이 책은 워낙에 다양한 분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 바치는 찬사는 정말 가득 차 있네요.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역자의 말, 작가의 말, 파트 1, 설득의 순간을 설계하라. 자, 이 책은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파트의 제목들만, 가장 큰 제목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설득의 순간을 설계하라. 그리고 파트 2, 설득을 위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라. 파트 3, 설득을 위한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라. 생각보다 파트로는 빨리 끝나네. 각 장의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1장, 메시지보다 먼저 설득하라. 2장, 나에게 유리한 순간을 포착하라. 3장, 주목하는 순간 중요한 것이 된다. 4장, 중요성이 바뀌면 인과관계도 바뀐다. 5장, 어떻게 주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6장, 어떻게 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7장, 연상의 힘, 모두 연결되어 있다. 8장, 설득의 지리학, 물리적, 심리적 공간이 감정을 좌우한다. 9장, 설득의 메커니즘, 원인과 한계, 그리고 대안. 10장, 최고의 결과를 내는 6가지 변화의 길. 저는 이 10장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11장, 연대감 1, 함께 존재하기. 12장, 연대감 2, 함께 행동하기. 13장, 윤리적 설득. 윤리적 설득입니다. 14장, 설득의 효과를 지속하는 법. 마지막으로 주석, 참고 문헌.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결과를 내는 6가지 변화의 길. 10장입니다. 요것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면서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모든 것은 전 계획이 없습니다. 책을 고르는 것 정도는 계획을 하고 어디를 읽어야 하지? 라는 것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굉장히 두근거리면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함께 가보시죠. 10장. 최고의 결과를 내는 6가지 변화의 길.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기 직전에 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를 살펴봤다. 비싼 초콜릿 한 박스를 구매하게 하려면 먼저 초콜릿 가격보다 훨씬 큰 숫자를 적어보게 한다. 프랑스 와인 한 병을 선택하게 하려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프랑스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들려준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써보게 하려면 스스로를 얼마나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여기는지 먼저 물어본다. 아주 인기 있는 품목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려면 공포영화를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상대방이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려면 따뜻한 음료를 건넨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더욱 협조적이기를 원한다면 서로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준다. 사람들을 성취지향적으로 바꾸려면 경주에서 우승하는 선수의 사진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신중한 평가를 내리도록 만들려면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보여준다. 어떤 상황에 맞는 말이나 행동은 우리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사람들에게 프랑스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프랑스 와인을 구매하도록 이끌 수는 있어도 그들을 성공 지향적으로 바꿔주거나 친절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모험심이 강하다고 여기는지 질문하는 것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어도 인기 품목을 선택하거나 신중한 평가를 내리도록 이끌지는 못한다. 이런 특수성은 성공적인 오프너가 의사 전달자에게 작용하는 방식과 들어맞는다. 성공적인 오프너들은 초전 설득을 통해 듣는 사람의 주의를 오로지 의사 전달자의 특정 목표를 긍정적으로 연상시키는 개념들로만 돌리게 한다. 하지만 타인을 설득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목표는 없을까? 바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목표 말이다. 결국 모든 설득가는 청중에게서 네라는 대답을 끌어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동의를 이끌어내는 큰 목표에 특히 잘 부합하는 개념들이 있을까?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설득의 심리학 1에서 인간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주요 원칙들의 힘을 실어주는 6가지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바로 상호성, 호감, 사회적 증거, 권위, 희소성, 일관성이다. 이 원칙들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편적인 동의를 생산해내는 기제인데 영향력을 올바르게 미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네라는 수락을 받는 시점을 정확하게 조언해주기 때문이다. 일례로 권위 원칙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와 부합한다면 그것이 곧 좋은 선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인식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의사결정의 지름길을 선사한다. 그들은 권위가 확고한 데이터와 마주하게 되면 해당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를 멈추고 권위자의 안내를 따른다. 그러므로 메시지가 권위에 입각한 증거를 가리킨다면 설득에 성공할 확률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초전 설득에 대한 행동과학적 증거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서 했던 주장을 확장해 보려 한다. 권위 원칙에 대해 더 살펴보면서 어떤 지점이 확장됐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의사 전달자가 단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전 설득 방식으로 상대방은 메시지에 들어있는 권위의 증거에 더욱 민감해지게 된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게 된다. 따라서 메시지의 주의를 더 기울이고 중요성을 부여하여 그 메시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6가지 설득의 원칙.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메시지가 전달되는 도중이나 그 이전에 상호성, 호감, 사회적 증거, 권위, 희소성, 일관성이라는 개념으로 돌리는 것이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면 각각의 원칙에 입각한 개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토하고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이유로 여기에서는 초전 설득 과정에 집중하는 대신에 한 걸음 물러나서 왜 이 6개념이 심리적으로 이토록 광범위한 힘을 행사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상호성.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에게 네라고 말한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인간의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도 항상 동의로만 이루어지진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행동과학자들이 상호성 원칙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 상호성 원칙은 누군가가 나에게 혜택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보답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사회가 건강하게 기능하는 데 매우 중요하여 인간의 모든 문화는 어릴 때부터 이 원칙을 가르치며 받고 나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숟가락 얹는 사람, 악욕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기생충 등 사회적으로 질타받는 이름을 붙인다. 그 결과 어린아이들은 2살이 되기도 전에 이 원칙에 부응한다. 이 원칙의 초전 설득 효과는 어른이 되었을 때 구매 패턴을 비롯한 거의 모든 일상적 측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 연구에서 사탕가게 입구에서 초콜릿 사은품을 받은 손님들은 구매 가능성이 42%더 높았다. 대형 소매업체인 코스트코의 매출액에 따르면 맥주, 치즈, 냉동피자, 립스틱과 같이 다른 종류의 상품들도 무료 샘플 덕분에 매출이 크게 올랐으며 무료 샘플을 제공받은 고객들이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원칙의 영향력은 정치인을 뽑는 투표 행위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미국에서 조세정책결정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에게 상당한 선거 자금을 댄 기업들은 세율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의원들은 대가성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더 잘 알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다. 상호성 원칙의 초전 설득 효과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대담해 보이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 즉, 기회를 잡고 먼저 베풀어야 한다. 그들은 공식적인 보상을 약속받지 못한 채 먼저 선물, 호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양보를 해주면서 상호작용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부분의 상호성의 경향이 매우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요청자가 요구하는 특정 행동이 취해진 이후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상업 교환 방식보다 종종 더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계약이 성사된 후, 물건을 구입한 후, 업무를 수행한 후와 같이 말이다. 네덜란드 주민들은 긴 설문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사전고지 서한을 받고서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사례금을 전달받은 경우에 참여 후 사례금을 받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설문에 응했다. 비슷한 예로 어느 미국 호텔의 투숙객들은 객실에 들어서면서 수건을 재사용해달라는 카드를 보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그들은 호텔이 이미 투숙객의 이름으로 환경보호단체에 재정적인 기부를 했다는 내용, 혹은 투숙객이 수건을 재사용한 후 그런 기부를 하겠다는 내용 중 하나를 읽었다. 행동 전에 기부를 한 전자의 경우가 행동 후 기부를 하는 후자의 경우보다 그 효과가 47%더 높은 것으로 증명됐다. 아, 이건 너무 좋네요. 네, 이런 건 너무 좋네. 수건을 재사용하면 한 번 쓰고 바꿔달라고 하지 않고 뭐 세탁을 맡기지 않고 그냥 한 번 더 쓸게요 말려서 그 대신에 이 예약자의 이름으로 환경 보전에 관련된 기부를 호텔 측에서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네요.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지만 합의된 보상이라는 전통적인 보증 없이 자원을 먼저 제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네. 어떤 대가를 주고 내 의지대로 따라와 주겠지? 내 의도대로 같이 와 주겠지? 함께 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죠. 적절한 수준으로 보답이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어쩌면 전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이 유익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상호성 원칙의 강제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보답으로 되돌려받을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는 최초의 선물이나 호의의 구체적인 특징을 알아봐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최적의 보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처음에 제공한 것이 의미 있는 것, 예상하지 못한 것,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 맞춤형이라는 것은 정보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정보의 싸움이겠네요. 의미 있고 예상치 못한 것. 최적으로 보답받는 방법의 이 두 가지 특징은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들이 받는 팁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부 손님들은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종업원에게서 초콜릿을 한 조각씩 제공받았다. 종업원들은 초콜릿을 못 받은 손님들에 비해 초콜릿을 받은 손님들에게서 3.3%더 많은 액수의 팁을 받았다. 그런데 손님들에게 초콜릿을 2개 제공했을 경우에는 팁의 액수가 14.1%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극적인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유는 두 번째 초콜릿이 선물의 크기 면에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다. 딱 2배였으니 말이다. 두 번째 초콜릿이 단 몇 페니에 불과했으므로 의미 있다는 것이 비싸다는 뜻이 아닌 건 확실하다. 값비싼 선물이 의미 있을 때도 종종 있겠지만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초콜릿 2개를 받는 건 초콜릿 1개보다 그 양이 2배일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것이기도 하다. 종업원이 세 번째 전략을 시도했을 때 예상치 못한 선물의 명백한 영향력이 확실해졌다. 종업원은 손님들에게 초콜릿을 제공하고 뒤돌아가다가 갑자기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두 번째 초콜릿을 제공했다. 그 결과 종업원이 받은 팁의 액수는 평균 21.3%로 증가했다. 이런 여러 결과에는 식당 종업원들에게 팁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알려주는 것 이상의 교훈이 있다. 바로 다양한 분야에서 무엇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의미 있고 예상치 못한 혜택을 먼저 제공하면 보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 외에 상호성을 최적화해주는 세 번째 요소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앞선 두 특징을 결합한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개인 맞춤형인 것. 첫 호의가 상대방의 욕구나 선호 혹은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제공될 때 영향력이 생긴다. 손님들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입장하면서 환영 인사와 함께 똑같은 가격대의 두 가지 선물 중 한 가지를 받았다. 그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을 사례로 생각해보자. 선물이 음식과 관련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열쇠고리.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선물 없이 인사만 받은 사람들과 비교해 12%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그런데 선물이 음식과 관련된 경우, 예를 들면 요거트 한 컵. 사람들의 지출은 24%까지 증가했다. 순수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결과는 당혹스럽다.
식당의 손님에게 주문 전에 무료 음식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한 끼 식사에 많은 금액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덜 구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반대로 나온 이 결과는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그건 손님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갔다는 점이다. 선물로 먼저 받은 음식은 상호성 원칙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화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정 욕구를 충족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에 특히 더 보답할 의무를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미 있는 것, 예상하지 못한 것, 맞춤형이라는 것이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지니기만 한다면 선물이나 호의나 서비스는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격한 테러리스트와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상호성 원칙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상호성 원칙은 테러리스트가 나타나는 지역을 포함해 모든 사회에서 가르치는 문화 보편성을 지닌다. 둘째,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상호성의 세 가지 특징을 결합하여 최적화된 호의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 사례들이 있다. 오사마 빌라덴이 전 경호팀장인 아부 잔달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9.12 테러 이후에 체포되어 예멘 감옥에서 신문을 받았다. 아부 잔달은 시종일관 서방 국가들을 적대시하는 대담만 장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게서 알카에다 지도 체제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는 시도는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러던 중 신문관들은 아부 잔달이 음식과 함께 나온 쿠키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아부 잔달에게 의미 있고 예기치 못한 맞춤형 호의를 제공했다. 다음번 신문 때 그가 마실 차와 함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쿠키를 가져다 준 것이다. 한 신문관은 이것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했다. 와, 테러리스트들을 신문할 때도 상호, 네, 성 원칙, 이 호의, 예기치 못한 선물, 이것이 중요한, 네, 결과를 이끌어냈네요. 우리는 그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며 그가 좋아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교를 늘어놓는 대신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부 잔달은 이어지는 신문에서 9.11 테러와 관련된 납치범 7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알카에다 운영에 관련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 이 밖에 테러와의 전쟁을 겪은 베테랑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때로는 테러 조직의 동맹국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보부 요원들은 탈레반을 적대시하는 족장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외곽 지역을 자주 방문했다. 하지만 그들과의 상호작용은 쉽지 않았다. 보통 서양인에게 반감이 있거나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그 두 가지 이유 모두가 작용하여 족장들이 도움을 주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미국 중앙정보부 CIA 요원이 한 족장을 방문했을 때 그가 자기 부족과 4명의 젊은 아내를 비롯한 직계 가족을 돌보느라 매우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CIA 요원은 다음 방문 때 아주 최적화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부인수에 맞춘 비아그라 네알이었다. 이 의미 있고 예상치 못한 맞춤형 호의의 힘은 CIA 요원의 그 다음 방문에서 명확해졌다. 밝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CIA 요원을 맞은 족장이 탈레반의 움직임과 보급로에 관한 풍부한 정보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순간 좀 당황했네요. 이게 실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많이 힘드셨나 보네. 네. 호감. 예전에 다양한 판매 조직의 교육 프로그램에 몰래 참가했을 때
나는 커다란 확신과 함께 반복되는 주장을 하나 들었다. 영업사원에게 제1원칙은 고객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 수긍하기 마련이므로 그 주장은 사실이었고 교육생들도 그렇게 믿었다. 그 주장이 너무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나는 전혀 흥미롭게 느끼지 못했다. 내 흥미를 끈 것은 고객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 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친절과 매력과 유머 감각을 갖추라는 내용이 자주 언급됐다. 그래서 교육생들은 대개 미소 연습이나 외모를 가꾸는 팁, 그리고 농담하는 방법들을 배웠다. 그 중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가장 주의를 끌었다. 고객과 자신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법과 고객을 칭찬하는 법이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강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두 방법이 모두 호감과 동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유사성.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으로 유아는 자신과 같은 표정을 짓는 어른에게 더 많이 웃어준다. 그리고 친밀감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사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동일한 언어 스타일, 대화 상대가 사용하는 언어나 언어 표현의 유형은 로맨틱한 끌림과 관계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고 놀랍게도 인질 협상이 평화롭게 해결될 가능성도 높인다. 더욱이 이런 영향력은 대화 상대가 언어적인 유사성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이런 기본적인 경향의 결과는 타인을 도와주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응급 상황의 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국적이거나 같은 스포츠팀을 좋아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한다.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팀을 응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그러면은 막 도와주려고 하고, 네, 그런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교육에서도 작용한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는 학생과 멘토 사이의 초기 유사성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곳은 두말할 나위 없이 비즈니스 분야다. 손님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하라는 조언을 들은 종업원들은 팁을 2배로 받았다. 상대방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지시받은 협상가들은 상당히 향상된 최종 결과를 얻었다. 고객의 언어 스타일과 비언어적 행동을 모방한 영업사원들은 자신이 추천한 전자제품을 더 많이 판매했다. 칭찬. 좋은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다. 이는 칭찬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고양하고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적절한 은유다. 또한 우리는 칭찬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며 그들에게 보답하게 되는데 칭찬이 외모에 관한 것이든 취향이나 성격에 관한 것이든 업무 습관이나 지능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외모의 경우 한 미용실에서 스타일리스트가 고객에게 어떤 헤어스타일도 다 잘 어울리시겠어요 라고 칭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자. 스타일리스트의 팁이 37%나 증가했다. 실제로 우리는 아첨에 숨겨진 의도가 보일 때조차 대단히 기쁘게 받아들이므로 그런 아첨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의류 매장에서 고객님의 패션 스타일이 멋지고 세련되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인쇄된 전단을 받은 중국 대학생들은 그 매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곳에서 쇼핑하기를 더 원하게 되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칭찬 피드백을 받으면 컴퓨터에 대해 더 호의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그 피드백이 미리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실행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말이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속빈 강정 같은 칭찬을 받은 후에 자신들의 수행에 자부심을 느꼈다.
영업사원을 위한 진짜 제1원칙. 영업사원의 제1원칙은 고객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며, 유사성과 칭찬이 이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는 박식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반대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설명이 어째서 진실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연구들을 목격해왔다. 나는 전통적인 판매 교육 시간에 항상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 유사성과 칭찬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며, 그들 스스로 이런 호감을 깨달으면 당신과의 거래를 원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상대방이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업사원의 제1원칙은 당신이 진심으로 고객들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리에 잘 들어맞는 현명한 격언이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알기 전까진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관심이 없다. 사회적 증거. 존 레넌은 이매진이란 자기 노래에서 기아와 탐욕, 소유물, 심지어 국가가 없는 세상을 제시했다. 보편적인 형제와 평화, 그리고 통합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상이다. 그것은 현재와는 다른 세계이며, 사실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자기 바람이 몽상가의 이상향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 한 소절로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다.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고독한 주장에서 레넌의 믿음은 사회적 증거 원칙의 예상된 힘을 증명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사람들은 타인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믿고 느끼고 행동하는 정도만큼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 적절함을 인지하는 기저에는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화가 만들어진다. 타당성. 자신과 비슷한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응답했다는 정보를 받고 나면 그 응답은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에게 더 타당하고 더 정당해 보인다. 도덕적인 차원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특정 행동의 빈도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군대에서 고문을 통해 정보를 알아내는 것에 대해 다수의 동료가 지지했다고 알게 된 그룹의 구성원들 중 80%가 해당 관행을 수용할 만하다고 여겼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히 이에 대한 지지와 개인적인 의견을 더 많이 표현했다. 다행히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외에 바람직한 것에 대한 반응도 이와 같아질 수 있다. 대다수가 고정관념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업무 수행에서 여성에 관한 고정관념에 더 반대하게 되었다. 도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증거는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대개 현명한 행동이며, 대중성 있는 행위는 건전성을 대표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주변 사람들을 따른다. 이 결과는 전통적인 영향력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하면서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놀랍다. 레스토랑 매니저들은 특정 메뉴에 값비싼 재료를 추가하여 조리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주방 직원을 고용하거나 메뉴판에서 화려하게 강조하지 않고도 그 메뉴에 대한 주문을 늘릴 수 있다. 그저 가장 인기 있는 요리라고 표시하기만 하면 된다. 효과가 명백하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이 전략을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레스토랑들에서 시도하자 해당 메뉴의 인기도가 13%에서 20%까지 증가했다. 사회적 증거가 음식을 선택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비단 식당뿐만이 아니다.
한 학교는 과일을 섭취하면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과 관련된 광범위한 영양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데 비용을 들이는 대신 학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다수 친구들이 건강해지기 위해 과일을 섭취하려고 노력한다고 홍보하여 학생들의 과일 섭취를 높였다. 이런 정보는 한 네덜란드 고등학교의 과일 소비를 35%까지 끌어올렸다. 전형적인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향상 그들은 바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겠지만 말이다. 실현 가능성. 나는 이 분야에서 존경받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하려면 어떤 메시지가 가장 좋을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에너지 소비를 줄여달라는 네 가지 메시지 중 하나를 각 가정에 전달했다. 메시지 중 세 개에는 에너지 절약 홍보에 자주 활용되는 이유가 적혀 있었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내용이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사회적 증거를 담은 카드로 대다수 지역 주민이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한다는 진실한 내용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했고 에너지 증거에 기반한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들보다 3.5배 많이 에너지 절약을 유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차이는 연구에 참여한 거의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나와 동료 연구자들을 비롯해 심지어 다른 실험 가정들까지 말이다. 사실 각 가정에서는 사회적 증거 메시지의 효과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연구를 전력회사 관계자들에게 보고하면 그들은 좀처럼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그들은 이것 보세요.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말보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는 말이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들의 이런 타당한 의문에는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게는 대체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던 답변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타당성 외에도 사회적 증거 기반의 정보가 잘 작동하는 두 번째 이유인 실현 가능성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각 가정에 알린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어쨌거나 한 달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 제품을 끄고 어두운 교실을 견딘다면 다음 달 전기요금을 0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니다. 사회적 증거에 기초한 정보의 큰 장점은 목표 성취의 불확실성을 깨뜨려 준다는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주변 사람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줄어든다. 따라서 목표는 현실적이며 실천 가능해 보이게 된다. 권위. 대부분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하는 방법은 그 내용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강력한 증거를 갖춰야 하고 논리적으로 들려야 하며 좋은 예시들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관점, 장점이 곧 메시지다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전달 과정의 다른 요소들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마셜 맥클루언의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라는 말이다. 이는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가 결과적으로 메시지 자체이며 듣는 사람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 게다가 설득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라는 세 번째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결국에는 말하는 사람이 결국엔 그 메시지 그 자체라는 말이네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냐, 내가 주변에 평판이 좋냐,
신뢰를 얻고 있냐? 네.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좀 생기는 것이겠죠. 결국엔 행동을 잘해야 내 말에 대한 힘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진지한 사람, 익살스러운 사람, 단호한 사람, 겸손한 사람, 비판적인 사람 등 여러 유형의 메시지 전달자 중 청중에게 깊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한 유형이 하나 있다. 바로 권위 있는 의사 전달자다. 사람들은 대화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보통 설득된다. 실제로 출처가 권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가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할 때 특히 그렇다. 그 증거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실험 참가자들은 뇌 영상 촬영 장치에 연결된 상태로 일련의 어려운 경제적 결정들을 내려야 했다. 그들이 스스로 어떤 결정을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의 평가와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됐다. 하지만 이런 결정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주어지자 그들은 그 조언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선택의 고유한 장점들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평가를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은 사그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뇌의 모든 영역이 이러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뇌 영역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인해 더 활성화됐다. 메시지 전달자가 핵심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유튜브나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요새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막 던져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을 제가 제 느낌대로, 제 주관대로 되도록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읽고만 있는 이유가 제 영향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으로 그게 영향이 미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남들의 어떤 결정, 남들의 어떤 확신 이런 것들만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음, 그게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보자. 그런 것들도 뭐 세상에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야라면 충분히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권위 있는 사람이란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 권위로 동의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은 전문성으로 권위를 획득하여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후자의 범주에는 신뢰할 수 있는 권위로 매우 생산적인 유형이 있다. 신뢰할 만한 권위는 매우 설득력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전문성과 신뢰성이다. 우리는 첫 번째 특징의 효과를 이미 살펴봤다. 이제 두 번째 특징에 집중하자. 신뢰성.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방에게 가장 원하는 한 가지 특성이 있다면 바로 신뢰다. 매력, 지능, 협동심, 연민, 정서적 안정감과 같이 높게 평가되는 다른 특성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다. 설득에 초점을 맞춘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의사 전달자가 정직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믿고 싶어 한다. 즉,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그리려 한다고 말이다. 수년 동안 나는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무수히 참여했다.
그들은 거의 하나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지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며 그렇게 인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첫 번째 주장은 확인됐지만 연구가 축적되면서 두 번째 주장에서 주목할 만한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리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안이나 의견의 긍정적인 점들을 모두 먼저 설명하고 문제점들은 끝에서야 언급하는 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추세를 따르기보다 약점부터 미리 말하는 의사 전달자는 그 즉시 훨씬 더 정직하게 보인다. 와, 이거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약점부터 미리 말하는 의사 전달자. 이게 훨씬 좋은데요. 이 순서로 말할 때의 장점은 미리 형성된 신뢰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아가면 청중이 의사 전달자를 믿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청중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으며 그의 정직성은 초전 설득으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기꺼이 지적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접근법의 효과는 다방면으로 입증됐다.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지적하기 전에 자기 쪽 문제점을 먼저 시인하는 변호사가 재판부에 더 정직하게 보이며 재판에서 더 많이 이긴다. 정치 선거에서 상대방을 긍정하는 말로 유세를 시작하는 후보자가 더 높은 신뢰와 표심을 얻는다. 그리고 광고 메시지에서 강점을 강조하기 전에 약점을 인정하는 업체들이 종종 판매가 크게 증가한다. 이 전략은 특히 청중이 그 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빛을 발한다. 따라서 의사 전달자가 이에 대해 언급할 때 추가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는 것도 없다. 다만 의사 전달자가 정직하다는 정보가 더해질 뿐이다. 또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주의를 약점에서 강점으로 돌리면서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같은 전이어를 사용할 때 다시 강화된다. 입사 지원자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이 분야에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습력은 매우 빠릅니다. 정보 시스템 영업사원은 저희는 설치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의 우수한 효율성은 그 비용을 빠르게 만회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재임 기간 중 가장 유명했던 두 번의 연설에서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사용했다. 그녀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혹한 전투에 미흡하다는 군인들의 우려를 1588년 틸버리에서 불식했다. 스페인의 해상 침략에 대비해 집결한 부대를 향해 연설할 때였다. 난 내가 힘없고 연약한 여자의 몸을 가진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왕의 심장을 가졌으며 영국의 왕위도 가졌다. 이 연설 후에 환호가 아주 길고 우렁차게 이어져서 여왕이 계속 연설할 수 있도록 장교들이 말을 타고 병사들 사이를 다니면서 진정하라고 명령할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13년 후 여왕은 아마도 앞선 연설의 수사적 기교가 성공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자신을 불신하는 많은 의회 의원을 향한 최종 공식 발언에서 이를 다시 사용했다. 발언이 끝날 쯤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그대들이 지금껏 모셔온 앞으로도 모실 나보다 더 위대하고 현명한 왕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나보다 더 그대들을 사랑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영국 역사학자 리처드 캐번디시에 따르면 이 연설을 들은 청중들은 마음을 바꿔 눈물을 흘리며 의회장을 떠났으며 그날의 연설은 지금까지도 여왕의 황금 연설이라 불린다. 그러나와 하지만이라는 여왕의 연결어가 청중의 초점을 인지된 약점에서 반대의 강점으로 돌리게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그들의 지도자가 왕의 심장을 가졌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자 전쟁 직전에도 군사들에게 결여되어 있던 그리고 꼭 필요했던 자신감이 채워졌다.
이와 유사하게 그녀가 시대를 초월하여 신하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자 그녀를 경계하던 반대파 의원들은 무장 해제되었다. 여왕이 초전 설득 역할로 사용한 이 단원들의 특징은 찬반의 목록에서 강점이 장점으로 그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이어지는 연상을 상쇄하며 승화되는 형식인 강점 직전의 약점 전술로 작동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잠시만요. 자, 이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사실 학자분들이 저는 농담 삼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를 너무 높게 저는 수준이 낮은데 이 저자분들은 저를 높게 평가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듣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찬반의 목록에서 강점이 장점으로 그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강점은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이어지는 연상을 상쇄하며 승화되는 형식. 그러니까 약점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약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약점과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네, 강점 직전의 약점 전술. 예, 이것은 강점을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면 추가하는 거면은 한 가지 좋은 점이 더 나열되는 것뿐일 텐데 약점을 먼저 말하고 강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강점이 엄청 대단해 보이는 강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차가워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차갑지만 내 여자에겐 따뜻한 남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따뜻한 사람인데 하지만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해. 근데 내 사람한테 되게 따뜻해. 이 사람의 따뜻함이 뭔가 특별한 따뜻함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러 약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겠네. 네,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저는 공부 더 해야지.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여왕은 틸버리에서 병사들을 용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보다 그대들을 더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부드러운 지휘관이 아니라 용감한 지휘관에게서 확신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여왕은 효과를 극대화하고 뒤이어지는 주장의 신뢰성을 미리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에 약점을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약점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힘없고 연약한 여인의 몸은 왕의 심장과 영국의 왕위를 가졌다는 대목 이후에는 병사들의 마음속에서도 전쟁터의 지도자로서 조금도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었다. 희소성.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갈망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원하는 물건을 가질 방법을 제안받을 때 그것을 더 열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맛집 가면 계속 줄 서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2014년 페이스트리 전문 체인점인 크럼스가 모든 지점의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개당 4달러 정도였던 이 체인점의 대표 컵케이크 가격이 온라인에서 25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런 효과는 컵케이크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최신 아이폰이 대리점에서 판매되던 아침, 내가 사는 지역의 TV 뉴스 채널들은 리포터를 보내서 아이폰을 사기 위해 밤새 기다린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대기줄에 23번째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인터뷰는 잘 알려진 희소성 원칙의 특징을 드러냈는데 그런데도 나는 새삼 놀라움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에 대기줄에서 25번째로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밤새 23번째에 있던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여성은 그녀의 2,800달러짜리 루이비통 숄더백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녀는 기회를 포착했고 23번째 여성에게 거래를 제안해서 성사시켰다. 제 가방과 당신의 대기 순서를 바꿔요.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2,800달러인데? 아이폰을 사고도 남는데? 아, 이 희소성에, 이렇게까지. 아, 그러네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갖고 싶으셨나봐요. 자신의 루이비통, 네, 백을 단순히 몇 번 앞에 있는 사람, 네, 2번 정도죠, 지금?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대기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기꺼이, 네, 거래할 정도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당연히 놀란 리포터는 더듬거리면서 물었다.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그리고 명쾌한 답을 얻었다. 왜냐하면 말이죠. 23번째 자리를 차지한 그녀가 대답했다. 이 매장에는 물량이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못 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희소성이 욕망을 끌어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반감이 그 핵심 요인이다. 이런 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도 끌어내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감. 네, 그것 또한 큰 작용을 한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보다 못 가지는 것에 대한 반감. 그것에 대한 불안함. 네, 가지고 싶다가 보다는 못 가지는 것. 아, 그러네. 이게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귀중한 물건이나 기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실은 희소성의 궁극적인 형태다. 나는 금융 서비스 컨퍼런스에서 한 대형 증권회사의 CEO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자기 스승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상실이 지닌 동기부여의 힘을 강조했다. 억망장자 고백을 새벽 5시에 깨워서 지금 투자하시면 2만 달러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쾅 끊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하지 않는다면 2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당신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만 한 품목의 희소성이 높아지면 상실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품목의 판단 가치도 높아진다.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모델의 생산을 제한하면 잠재 구매자들 사이에서 그 모델의 가치가 올라간다. 다른 분야에서의 제한도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어느 대형 식료품 체인점에서 구매 제한을 두는 브랜드 프로모션을 실시하자 해당 브랜드는 7개 상품군에서 구매 제한을 하지 않은 다른 프로모션에 비해 2배 높은 판매율을 보였다. 후속 연구들이 그 이유를 밝혔다. 접근에 제한을 두는 것이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제공품의 가치를 상승시켰던 것이다. 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2권이었습니다. 좀 공부를 하게 되는 책들도 네, 저는 조금씩은 읽고 있는데 정말 재밌네요. 재미있게 공부가 되는 기분이어서 그리고 저는 과연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서 어떻게 나는 행동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혹은 어떤 선택들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게 되니까 더더욱 재밌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설득의 심리학 2권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설득의 심리학 3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